예,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간사이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정책 쪽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 뭐 사생활 관련된 거를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 관련 요구를 보니까 저희 당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쌀 직불금 수령 내역부터 해서 우리 조정식 의원님도 소유 차량 과태료 뭐 하여간 부동산 거래 내역,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당 의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사실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본인 동의가 안 돼서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물론 가족 중에 뭐 아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안 하겠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자료들은 기본적인 건 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번에는 청문회를 뭐 정책 쪽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2023년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용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항의해서 뭐 1시간여 파행된 적도 있고, 그때 간사이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정말 협조가 지나치게 안 되고 있고, 이런 식의 자료 협조라면 사실 이거는 봉쇄하는 게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여야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까지는 뭐 이래저래 말하는 게 지나치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낼 수 있는 자료는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네, 김경입니다. 먼저 밝히신 정책 방향에 대한 저의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 실질적인 평화 공존, 기본 합의서, 민족공유 통일 방안, 그리고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틀을 일단 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걸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뭐 평화를 이루고 평화 체제를 이루겠다 하는 뭐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90년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해왔던 정책의 틀이 이루어졌던 환경을 보면 잘 아시지만은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 간의 국력 격차가 엄청나게 났고, 유럽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교렵력에서의 어떤 그 스필오버가 정치 군사로 가고 통합을 이끌었던 그 과정에 독일 통일되는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도 그와 유사한 어떤 프로세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었고 해왔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16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실제 만드는데 뭐 일조했다면 한 당사자로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는 지금은 그 16자를 다 뒤집어야 할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 정세가 이미 굉장히 대립적 상황으로 동북아에서 바뀌어 있고, 이제 미국 혼자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역학 관계도 우리의 경제력만으로 얘기하기엔 지금 힘든 관계가 되어 있고, 국제 제재, 북한의 핵 문제 심화 때문에 국제 제재가 굉장히 촘촘해져서 사실은 교류협력을 할 무슨 인도지원 말고는 거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뭐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는, 아까 여당 의원님도 몇 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다면 그 16자를 바꾸어서 정치가 경제를 선도하는 선경후정이 아니고 선정후경이고, 선민후관이 아니고 관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이 교류협력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당국이 정치 문제를 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민간의 사회교류,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이 아니냐. 그리고 선공후득도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정서로 보면 상호주의의 동시이행, 같이 주고받고 같이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가 먼저 줄 테니 나중에 뭐 줄라면 줘라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선의 훈환이라고 쉬운 것부터 하는 얘기도 해봤지만은 지금 쉽고 어렵고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풀어나가는 문제, 아까 근데 뭐 저 입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고 북미 대화도 얘기를 하시고
뭐 종전선언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20년 딱 전인데 2005년에 통일부 장관 하실 때 때마침 부산에서 에이펙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옵서브로 초청한다고 해서 추진하셨죠. 물론 뭐 잘 되지는 않았고 중간에 좌절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에이펙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그때 장관님으로서 막 금강산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전 세계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다는 뭐 혼자 생각으로 합니다. 하는데 딱 20년 만에 공교롭게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이 올해 10월 말 11일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시진핑 주석은 뭐 온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트럼프도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혹시 그 자리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옵서버로 초청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밝혔고요. 만일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4개월 뒤인데요. 4개월 뒤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또 국제정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극적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 지금 우리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그걸 유치하고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이 에이펙이 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습니까? 일단 생각은 있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통일하고 평화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북한이 조선은 하나다 혹은 통일을 최대의 민족적 과제라고 하고 하다가 근래에 와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있고 통일 관련된 조직들도 이제 없애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상대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쪽에서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한미일 동맹을 얘기하고 군사 동맹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탓이 있다. 아니요. 상대적인 거죠. 상호작용적인 것이죠. 그러면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가 있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적게 쓰자 혹은 좀 다른 용어로 쓰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념에서 실용으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지금은 좀 피하고 싶으신 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우리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 세대는 좀 다르죠. 그런데 통일을 내세웠던 정부가 항상 반통일적이었습니다. 평화를 내세웠던 정부는 통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한 건데 7월 3일 날 통일을 얘기하니까 북한을 흡수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 누가 흡수 통일 당하고 싶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통일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사실 남북관계 진전이나 평화 정착 이런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신다는 거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3단계가 완전한 통일이고요. 남북 연합의 실현을 위해서 1단계 화해 협력 단계로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든탑이 파괴됐습니다. 이걸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북한 인권 보고서가 뭐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으면 북한 인권 보고서는 북한 인권법과 하위 법령에서 정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 사항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모든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게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상호적인 뭐 관계 혹은 주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벌어진 거로 설명을 하다 보니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바꿔가야겠다라는 이제 주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분명히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
아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제가 이야기로는 후보자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기억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요. 정상회담을 3번 하고 평양선언도 하시고 뭐 많은 노력도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회담 수도 적고 이산가족이나 교류도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끊어졌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왜 끊어졌냐? 그것도 평양선언하고 9.19 군사합의하고 직후에 정확하게 9.19 군사합의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남북 간의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이 단절되고 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연락하면서 폭파까지 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적인 게 있고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건 또 국제적인 미북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측면이 볼 수 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부족한 게 없었는데 충분히 잘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상호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인데요. 첫 해는 북이 핵무력 완성으로 질주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그리고 2016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 두 번의 핵실험 이후에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잘해줘. 2018년 10월 이후에 남북 대화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5년인데 임기 5년인데 첫 번째 1년은 강대강으로 부딪힐 때였고 마지막 3년은 코로나로 막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딱 열려 있던 공간이 1년 내지 1년 반밖에 없었죠. 2018년 10월에 남북 다음관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교류도 다 끊어졌죠. 그리고 그 코로나가 원인이- 왔죠.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더니 대화가 안 됐다. 아닙니다. 다음관 그러니까 대화가. 3년 동안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당국간 대화가 21년, 22년. 2018년 10월에 끊어졌는데 9.19 군사합의 한 달 뒤잖아요. 왜 9.19 군사합의 이렇게 좋은 합의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당국간 대화가 끊어지고 남북 관계가 아주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단절로 갔는데 그건 팩트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측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점에서 오류가 있었느냐 혹은 뭐 부족한 게 있었느냐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이 북한 지도자와 친서 교환이 되는 등 지도부와의 그런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는 지속됐습니다. 다만 9.19 직후에 미국의 요구로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발전을 북미 그 하노이 합의에 연동시킨 것은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핵 협의는 협의대로 가되 남북 관계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간과 공간을 5개월입니다. 5개월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그 뒤에도 아마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또 하긴 할 텐데 좀 약간 좀 애매하게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미북 관계와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실책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러니까 미북 관계없이 더 우리 길을 갔어야 된다. 우리는 금강산 문제라든지 개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고 공세적으로 저는 할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문재인 정부가 이후였기 소극적이었다는 때문에. 거네.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그렇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너무 동맹의 눈치를 본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어떤 발언이 적절하냐, 품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얘기 중에서 저희 나중에 회의록을 다 보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봤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했던 얘기들을 많이 되풀이하고 있다. 본인이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인다면 그동안 북한이 했던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유사하게 하시네 그러면 그걸 보고 북한 하는 주장을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보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어디 북한 얘기를 했냐. 본인의 소신이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보면 사람을 이상하게 이렇게 디파인하는 용어가 되는데 그것도 보면 인격 모독일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를 하면서 쭉 들은 얘기 중에 의원님께서 보니까 이건 북한 얘기들이 많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가 북한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시네요? 라고 했다면 저보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사실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결론은 뭐 다들 하고 싶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갔으니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일단 의사 표현들은 하신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작하면 뭐 옳고 그러고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차지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게 얘기 중에 혼선이 좀 있는 게 통일부의 미션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대화, 교류협력, 평화, 상황관리를 하시는데 헌법 4조가 통일부의 기본 목적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극한 평화적 통일 추구. 그걸 위해서 상황관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지 대화와 교류협력이 궁극적인 목표처럼 생각하는 건 큰 오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잘 관리하고 대화를 하고 협력을 쌓아가자 하는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보자께 질문 드리는데 제가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더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좀 더 이해를 해보니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 첫 번째는 분단 80년 동안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상태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실현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때가 있었냐는 거죠. 우리 동서독과 달리 남북은 400만이 죽고 다치는 동족 상잔을 겪은 아픈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넘어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김기웅 의원님 통일부 계실 때 기억할 겁니다. 2005년 8.15 광복 60년이었습니다. 북이 대표단을 서울에 보냈습니다. 30명의 대표단이 와서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에 헌화 참배했습니다. 그것은 제스처일지라도 대단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북의 지도자가 대표단을 보내서 이제 6.25를 넘어서자. WRC 추가 질의할 수밖에 없네.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뭐 시간이 조금 있는데 그 말씀은 알겠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그 80년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루는 것인데 그럼 지난 80년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 구조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이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꾸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적대적 공존의 시대였다라고 일단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남북 간의 충돌, 군사적 긴장 혹은 여러 가지 도발들이 환경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뭐 시간이 없지만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무장 공비, 난파, 뭐 잠수정, 뭐 천안함 폭침, 연평도, 뭐 납치 테러 많았잖아요. 그 많은 80년 역사 중에 우리가 먼저 북한을 도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예, 정치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독일 정치는 위대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못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가 정치답게 기능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예, 추가 질의하시고요. 조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드리.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아까 지난 분단 80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먼저 도발한 기억나는 사례가 있느냐 말씀드렸는데 답을 직접은 안 하셨는데 일단은 뭐 없습니다. 없다고 답을 하셨죠. 그러면 주로 이제 도발은 북한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강조하시는 7.4 공동성명 72년부터 6대 합의라고 하는 게 지금 53년 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난 반세기 조금 넘는 관계에서
회담을 몇 번 했냐면 정상회담 5번 포함해서 667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거거든요. 합의서가 정상회담 합의 5개 포함해서 258건이 됩니다. 두세 달에 하나씩 합의를 냈다는 건데, 그럼 한 달에 한두 번씩 회담을 하고 두세 달에 하나씩 합의를 냈는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7.4 공동성명부터 기본합의서 해서 박정희 정부나 노태우 정부 때 회담 횟수가 김대중 정부나 뭐 노무현 정부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횟수가. 그럼 그동안 53년 동안 이렇게 뭐 53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도발과 충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나 대화나 합의가 어떤 점에서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단속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유지 계승되어 왔다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 1991년 기본 합의서는 반공 통일론을 극복하고 상호 공존, 평화 공존을 선언하고 실천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실천은 2000년 6.15부터 된 거죠. 철도 도로 연결을 하고 금강산을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열고 하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으니까요. 이것을 계속 계승했었으면 아마 핵 문제도 저는 해결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단절된 것이 정말 요지는 지난 50년 동안 그 많은 도발이 이루어진 것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결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91년 기본 합의서를 이어왔으면 74년, 72년 7.4 공동성명부터 지금 강조하시다시피 7.4 공동성명 솔직히 말씀드려서 72년 7.4 공동성명은 장기 독재를 위한 구실로 써먹었습니다. 남북 둘 다 적대적 공생으로 김일성 체제의 강화 그리고 박정희 체제의 영구 총통화, 그걸 위해서 통일을 정치적 도구로 쓴 겁니다. 그러나 남북이 그때 합의한 정신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92년부터 최소한 이후부터는 우리 정부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 그것이 북한의 그 이후의 도발에는 우리 측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말씀 뜻이 그렇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뒤집는 것은 동서독이 교훈입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다음 김건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좀 요약해야 될 것 같은데 92년 기본합의서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던 것은 우리의 그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노력이 일관되지 못한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는 남북만의 노력만 갖고는 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미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간 남북 관계의 핵심은 핵 문제였지 않습니까? 핵 문제는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적대 관계의 변화 없이 한 번도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약한 북한의 도발은 우리 때문이든 미국 때문이든 북한이 원하는 뭔가 불만이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북의 도발적 성격은 그러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있은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구해왔던 그 평화를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북한이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아무튼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진행돼 왔던 그런 화해협력 정책이 180도 급변침하면서 북쪽의 대응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선대선 강대강의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한 것에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다. 이건 됐고요. 다음 사항은 간단한 좀 건의 제안인데, 아까 군사훈련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기 조정이 가셨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불가침 분야 부속 합의서에 보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군사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하나를 떼어내서 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남북 간에 상호적으로 기본 합의서나 불가침 부속 합의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저는 일단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제안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봤지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까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지 안 할지 연기할지 조정할지도 어느 일방이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면 우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 국가에서 보면 매우 기분 나쁜 일이고 그 카드를 왜 미국이 마음대로 쓰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것 자체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기본 합의서 입각해서 풀어가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